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 폐렴 코비드-19 코로나19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이게 첫 영상인데 굉장히 긴장도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잘 전파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또 한 분씩 다 찾아가서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감염 전, 감염 후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위독할 때는 물음표 두 개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나 이제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코비드-19 뭐 우한 폐렴에 걸려서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됐을 때 뭐 약도 안 나와 있거나 뭐 만약에 나중에 나왔더라도 약이 잘 안 듣는다거나 뭐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약 개발까지 몇 주는 걸리는데 지금 뭐 3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분이 이제 그 자료를 저는 계속 찾아보진 않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어쨌든 몇 주는 걸리는데 약이 나와도 약의 공급이 원활할지도 미지수고 효과도 미지수다. 또 머릿속에 드는 의문점이 우한이 이 정도로 급속도로 나빠지기 전에 뭘 했어야 했는가? 우한을 살려낼 방법은 없는가? 또 팬데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 혹은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전염병이 사스, 메르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우한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시작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처를 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겨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겪게 되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의문이 아니더라도 되게 막 이게 세기말처럼 느껴지고 막 인류의 어떤 위기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진짜 인류가 멸망을 하면 이런 스토리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약간의 긴장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 그런 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다른 생각할 거리들을 보여드릴까 해요.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겁이 안 납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될까봐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잘못될까봐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싶어서 또 제 주변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하는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글이나 영상을 하려고 했었고 예전에 글을 썼었고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그 뒤로 또 연구와 준비를 해서 마침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서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일단 제가 다룰 내용들이 뭐 비타민C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알려졌냐, 왜 진작 말이 안 나왔냐, 왜 이렇게 피해가 커져야만 했느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루는 것들은 보통 이런 의학계에서
공인받기가 힘들어요, 되게. 왜 그러냐면 일단 특허를 걸 수가 없어요. 비타민C나 이런 자연물들은 이미 자연에 존재를 하던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물질들, 그런 약들처럼 특허를 걸 수가 없어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랜더마이즈드, 그러니까 임의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환자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뽑고, 더블 블라인드, 그러니까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의사나 환자도 모르는 상태여야 되고, 플라시보 컨트롤드, 이거는 뭐냐면 위약 대조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아시잖아요. 그 아무 약도 아닌데 빈 캡슐인데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그냥 아무 효과 없는 가루를 넣어놓고, 이거 약이다 하고 주면, 아픈 사람한테 주면 그 증상이 나아지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플라시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그 진짜 약과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주는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둘 이상으로 나눠서 경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실험을 진행할 돈도 안 될 뿐더러,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될 뿐더러,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어떤 사람은 가짜 약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약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더블 블라인드도 문제인데, 이쪽 내용은 좀 알고 해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환자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뭐 환자분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해주는 대로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의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비타민C 뭐 정맥 주사 이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정맥 주사를 하려면 그냥 비타민C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농도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도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이냐, 뭐 또 들어가는 속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관을 덮어 씌우고, 그러니까 빛이 닿으면 비타민C가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광 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씌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실험이 어렵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얘기한 이유는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이 그럴만하다, 알려져 있지 않을만하다. 그래서 조금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근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워낙 다룰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때 하고요. 영상의 분량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능하면은 많이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 많이들 아실 텐데,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갓튜브 갓고리즘에 의해서 접하게 됐어요. 우한 청년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진심이 제 마음을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다루기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은 특히나 얼굴까지 공개를 해서 지금 격리를 당한 상태죠. 물론 이유는 다른 감염이나 이런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많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다루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는 좀 제가 많이 늦은 건데, 근데 이걸 발견했을 때도 이미 좀 통제가 많이 됐을 때고, 아마 제 내용이 전달이 되기도 힘들고, 됐더라도 적용이 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변명이고, 늦게라도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전달을 못하지만,
어떻게든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간호사분이 절규를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거의 찌르는 듯이 다가와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안전할 수 있게끔 전파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2016년도에 올렸네요. 제가 실험격으로 하던 블로그인데 그때 쓴 글이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A형 독감, 신종플루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글인데 패기가 굉장하죠. 그때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게 되게 많이 진행 중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신념은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믿음 같은 건데,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료들 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냐, 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했냐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마버그 바이러스와 함께 필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죠. 결국 지카 바이러스는 이미 이름이 바이러스, A형 독감도 신종플루도 다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잘 듣는 것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때 쓴 거를 좀 읽어보면 바이러스는 워낙 종류도 많고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기다리거나 이미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약을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게 주류 의학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상태 안 좋으면은 병원 가셔서 뭐라도 해야겠죠. 뭐 고압산소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또 기능 저하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려면 가셔야겠죠. 근데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제가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 여러 병원균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청결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결국 주변 환경에 따라 균이 금방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선의 방책이자 가장 중요한 거는 본래 우리의 몸의 방어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되게 우리 몸이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최적의 상태는 아닙니다. 큰 병이 없더라도 우리의 몸 상태가 그렇게 최적의 상태는 아니다. 또 워낙에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들로는 예방이나 치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이 심각할수록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병리학의 아버지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삶을 산다면 그런 나쁜 균들이 자기네들의 자연적인 서식지, 이 균들이 나쁜 균들이 자기들 자연적인 서식지, 그러니까 그 서식지가 뭐냐면 병든 조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곳에 가는 이유가 뭔지 그걸 증명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한 곳에 찾아가는 그 원리를, 그 이유를 증명하는데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균들이 어떤 건강하지 못한 곳에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곳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기가 더러운 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고인 물을, 어떤 물을 고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약한 생물에 자리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아플 일이 없다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러니까 나이 자체도 이제 약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각설하고 이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토양은 우리의 외부 대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것들, 뭐 음식을 소화하고 뭐 면역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제초제와 살충제, 그러니까 농약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치유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농약이나 이런 거에 없던 시절보다 토양의 질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됐고, 또 어떤 비료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재배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 비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따 다룰 내용이지만 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 자체는 잘 자라는데 그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동물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고, 이제 그런 동식물을 소비를 하는 우리도 어떤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이 자연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토양이 나빠져서 그렇다. 중국이 농약 많이 쓰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료 쓰는 것들, 그리고 재배를 많이 하는 것, 토양이 비어버리고 나빠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작물에 어떤 영양분이 비어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는데, 그걸 소비하는 우리도 건강이, 그걸 소비하는 우리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줄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절 자체도 비타민 D가 덜 합성이 되고, 또 위도상으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적도 근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면역의 밸런스나 질적인 상태에 그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게 비타민 D가 줄은 것도 큰 문제다. 그리고 이런 계절 이런 거 떠나서도 대기 중에 먼지가 많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됐든 어떤 화학 물질이 됐든, 이제 스모그처럼 자욱하면 아무래도 햇빛이 적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비타민 D도 많이 줄었을 것이다. 실제로 옛날에 어떤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그게 스페인 독감인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햇빛이 잘 안 들었다고 해요. 그 화산재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서 면역력이 더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더 유행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하는 걸 봤는데, 아마 이 경우에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에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선의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뭐 통제도 막 날리고, 병원 가면 막 사람 바글바글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진짜 죽는 걸 보고 있으면 그 공포심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병상들도 개별적으로 안 돼 있고, 그러면 뭐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균들도 다 공유가 돼서 아마 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건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도 나빠졌고 자연도 나빠진 상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곳에 병의 근원이 되는 애들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도 그게 파괴적인 바이러스지만 더욱 피해가 커졌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의 기원이나 이런 거는 말이 되게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론, 최소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하면 잘 안 걸리거나 걸려도 증상의 심각도가 줄고 빨리 나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뭐 비타민C 메가도스, 그러니까 단일 성분을 많이 먹는 그런 요법들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음식으로서도 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 블로그에도 있지만 제가 번역한 영상도 있는데, 그 수많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걸 다 따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많은데 그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고, 어쨌든 가능하면 음식도 다 하시고, 음식을 넘어서는 요법들도 필요하면 하시고, 일단 알고는 계셨으면 해요. 자, 일단 생강, 마늘, 양파, 강황 뭐 이런 게 감기나 이런 거에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스, 메르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바이러스다 보니까 걔네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질들을 이 음식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기전만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특히 항바이러스성, 그리고 항균, 항진균 뭐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애들을 평소에 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우리 면역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좋은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몇 끼니마다 좋은 걸 포함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힘들면 하루에 한 끼라도 꼭 포함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신경 써서, 뭐 음식으로 힘들면은, 밥 반찬으로 힘들면 뭐 생강차 끓여놓고 매일 마신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영국에서 온 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서, 제가 사는 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매일 생강이랑 레몬을 끓여서 마시는데, 그러니까 레몬 진저 티죠. 그 티를 마시는데 아침마다 마신대요. 그 아침마다 마시는데 그 뒤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픈 일이 많이 줄고, 감기나 이런 거 걸려서 아파도 빨리 털고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물들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요. 음식에 대한 강조는 요 정도 하고요. 일단 요런 것들을 가까이 하셔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열어주는 것보다 닫아주는 것이 우선, 급박한 상황일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일단 열어주는 거는 블러드 티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고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들, 이렇게 잘 통하게 하는 것들, 그런 피를 묽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 표현은 피를 묽게 하는 blood thinners, 뭐 그런,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것들인데, 이게 어떤 것이든 이런 블러드 thining 효과가 있으면,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 출혈성 경향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피가 난다거나 뭐 눈이 충혈된다거나 상처가 잘 안 아문다거나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가 묽어지고 잘 통하게 되다 못해 그렇게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열린다, 그래서 열어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르기닌, 뭐 견과류에 많은 거죠. 아르기닌이라던가 아스피린 같은 그런 블러드 시닝 효과가 있는 것들은, 피를 묽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성 경향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세포 간에 이런 물질 전달이 잘 돼서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과해지면 아까처럼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부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잘 통하게 될 수 있으니까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어주는 것보다 닫아주는,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가 그런 혈액 응고, 그리고 혈관이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몸이 바이러스에 장악을 당했을 때 급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급성 계열병이랑 좀 닮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폐혈증이라고 균이 통제가 안 되게 우리 몸에 퍼져서 결국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폐혈증에서도 비타민C가 잘 듣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요 내용 얘기할 때처럼 공인된 내용은 아닌데, 정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비타민C 음식,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 비타민C 음식은 뭐가 있냐? 시트러스 계열 과일들 있죠. 레몬, 귤, 오렌지, 뭐 한라봉, 천혜향, 깔라만시 뭐 이런 것들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건지. 그런 거랑 뭐 채소들은 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있는데, 싱싱한 채소,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게 좋아요. 그리고 각종 베리류들 다 좋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냉동이지만 매일 먹고 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도움이 되고, 눈이 충혈되거나 이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충혈이 안 되는 상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내부 출혈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세포와 세포가 이제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그런 조직들이 탄탄해지고 혈관계도 탄탄해지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잘 안 퍼지게 되고 건강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수준 이상의 비타민C를 하실 것 같으면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 그만큼 강한 병에는 강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처가. 거기에 대처를 하려면 사실 비타민C 한 10g 이상을 권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2015년에 어떤 의학 박사분의 글 일부를 번역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같이 보실게요. 요약하면 비타민C를 하루에 10g 이상 먹는 사람들은 에볼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감염된 사람들은 최소 3일간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하루에 50g 정도로 받으면 치유될 것이다. 에볼라는 체내 비타민C를 바닥내고 급성 괴혈병을 유발하여 죽게 만든다. 오로지 IBC, 비타민C 정맥 주사만이 비타민C가 괴혈병을 치유함과 더불어, 그러니까 오로지 비타민C 정맥 주사만이 바이러스 유전체를 불활성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정도의 농도로 비타민C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분이. 글이 조금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에볼라를 겪으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g은 아닙니다. 이게 체중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10g 정도면은 비타민C로 인한 보호가 꽤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나 다른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요. 해서 정말 겁이 많이 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다거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걸렸더라도 다 폐렴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폐렴으로 가면은 좀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거나, 그러니까 기관지 호흡계통에 문제가 이미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산다거나 확진자가 있는 곳에 근처에 있었다거나, 또 아니면 뭐 마트에서 일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거나 매일 출근을 할 때, 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하루에 10g 이상을 하루 중에 나눠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근데 10g 정도가 힘드시면 못해도 3g에서 6g은 좀 잠잠해질 때 정도까지는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한테든. 적어도 2g이고요. 한 3g에서 6g을 하루 중에 나눠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먹으면 보호가 되냐 이건 아니고, 단순 감기도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침이 튄다거나 진짜 직접적으로 튄다거나, 뭐 비말 감염이라죠. 그러니까 기침이 어떻게 어디서 날라왔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오래 지냈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대신에 비타민C를 먹고 있던 사람들은 확실히 보호가 좀 그나마 돼서 심각한 정도로 안 가고 빨리 낫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아셔야 될 게, 이제 캐스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의학 박사이신데 이분이 이제 비타민C로 치료를 많이 행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논문이 있어요. 일단 논문 같이 보실까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걸 다 읽을 순 없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월 톨러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내성 한계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일단 어떤 수준까지 먹게 되면 설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이제 너무 많으면 배출을 하는 작용인 것 같은데, 일단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이제 장내성 한계치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건강한 사람은 10g에서 좀 더 먹기 시작하면은 그런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g 뭐 아니면 6g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titrating to bowel tolera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 내성 한계치까지의 투여,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이 뭐냐면 그 한계치까지 서서히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비타민C를 경구 투여했을 때 설사 직전까지, 그러니까 장 내성 한계치까지 복용을 하니까 증상이 완화되더라.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어느 정도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 증상이 완화되는 상황이 결국에는 장내성 한계치까지 복용을 하니까 증상이 완화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이 되는 순간까지 가면 장내성 한계치까지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이 심각할수록 이 한계치가 높더라,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 이게 표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감기, 심한 감기, 뭐 간염, 뭐 독감, 뭐 폐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요렇게 돼 있는 게 설사하는 그 순간입니다. 설사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타민 C를 이렇게 늘리니까 0에서 이제 이게 200 그 이상인데 점점 늘리니까 요 정도 먹으니까 설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한 감기에서는. 그리고 심한 감기에서는 이렇게 10g, 50g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한 100g쯤 오니까 설사가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설사가 시작되는 용량에서 증상이 줄어들더라. 거의 제로까지 떨어지죠.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효과가 계속 없다가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효과를 보시려면 이런 감염, 이런 급성 감염 상태에서는 효과를 보시려면 설사 직전 용량까지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용량이 처음에 막 10g, 막 15g, 막 50g 이 정도에서도 효과가 보이는데 심한 감기만 가도 이게 하루 중의 양이거든요. 하루 중에 100g씩 먹어야 막 효과가 있더라. 폐렴 같은 경우에는 200g, 막 독감은 막 150g 이래요. 그래서 비타민C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접근들도 있고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셔야 될 게 뭐 10g 이상이 됐든 뭐 3g에서 6g이 됐든 그렇게 드실 때 용량을 정해서 드시다가도 뭔가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뭔가 약간 감기 기운이 온다거나 뭐 목이 간질간질하고 귀 안이 간질간질하고 뭐 기침이 날 것 같고 뭐 열이 살짝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오슬오슬 약간 추워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비타민C 용량을 바로 늘려주시면은 심해지기 전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바로 늘려주시면 비타민C 용량을 늘려주시면 효과가 나는 용량까지 도달을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꼭 아시고 비타민C를 안 드시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몸 상태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드시는 식으로라도 하기를 개인적으로 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 사용법 같은 거는 대략 이렇고요. 그러면 저 비타민C 많이 먹으니까 음식은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비타민C 컴플렉스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 같은 게 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섭취를 하시려면 이런 비타민C가 많은 신선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걸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당분하고 탄수를 조금은 절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완전 무탄수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혈당이 오르면 비타민C가 상대적으로 바닥을 치게 돼요. 근데 당장 백혈구만 봐도 이 면역세포인 백혈구만 봐도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혈당이 올라서 뭔가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서 비타민C가 바닥을 쳐봐요. 그러면 면역상태가 순간적으로라도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지만 영양분을 얻는 것도 있지만 위기에 처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비타민C 메가도스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바닥친 비타민C를 채워주려고 보상을 해주려고 이런 요법이 나왔지 않냐. 그리고 이런 혈당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건강하게 지방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많이 겸해서
건강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드시면 일단 이런 당뇨화가 진행이 돼서 혈당이 안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자주 먹게 되고 혈당이 이제 더 스파이크를 치게 되고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면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드시지 말고 약한 간헐적 단식처럼 하루에 한 2끼만 든든하게 드시고 간식은 없애시고 단 거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면역에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자고 잠의 질을 높이려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런 잘 자는 법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정말 안 좋아요. 그걸 막아내는데 일단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비타민C 소모도 자체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무너지는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닫아주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우리 몸 자체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지켜내려면 스트레스를 좀 일부러라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순간에서는 자기가 아플 때나 아니면 그런 아프면 큰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게 스트레스를 네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힘들어 봐서 알지만 이런 때만이라도 좀 우리가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좀 다독여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데, 근데 막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뭐 하루에 한 10분, 15분만이라도 근력 운동 하시고 좀 걷고 그렇게 하시는 게 면역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앉아 있는 게 정말 사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종종 기지개도 켜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가능하면은 근력 운동 조금씩 하시고, 많이 무겁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잘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쉬면, 그러니까 운동이 순간적으로는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잘 잘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일단 무리를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체온도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체온이 일단 높으면 외부 병원균들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이 너무 나면은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전쟁이 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막아낸다고 전쟁이 발발을 해서 열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열제나 이런 거를 너무 고온이 아닌데 쓰는 것은 좀 손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게, 적절한 미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열이 많이 난다 싶으면 이제 당연히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체온 얘기를 하면 비타민C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C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바로 떨어집니다, 진짜. 그런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을 때 비타민C가 들어가면 그 전쟁을 도와주게 되다 보니까 체온을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나는 용량까지 가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더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도구예요, 이게. 뭐 신의 약물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시킨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급성 감염 이런 거에는 정말 잘 듣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요. 어쨌든 그러니까 체온은 기본 내용은 뭐냐면, 좀 따뜻하게 항상 입으시고, 패션쇼 한다고 그냥 비꼬려고 비꼬는 거 아니고 이게 그렇게 웃기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겨울에 패션쇼 한다고
춥게 입고 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런 일들을 이럴 때만이라도 하지 말자는 거죠. 괜히 모험했다가 면역이 떨어져서 뭐 그냥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죠. 감기는 괜찮겠죠. 근데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 정말 운이 없어서 뭐 그런 코로나19나 이렇게 강한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 공간에 같이 있게 됐고 감염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폐렴까지도 잘 안 가요. 가더라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진짜입니다. 자, 비타민 C랑 이런 기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비타민 A랑 D가 면역에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 D가 이 비타민 A랑 같이 일을 해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한 3000에서 6000, 비타민은 300에서 600, 그러니까 한 딱 10배 정도 차이죠. 이런 정도의 용량을 음식 기반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정말 좋다. 근데 이 A랑 D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대구 간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간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지용성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이고 비타민 D인데 이 대구간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먹는 게 있고 캡슐, 젤라틴 캡슐로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액상 형태를 링크를 남겼는데 젤라틴 캡슐도 요런 정도의 용량이고 대구간류에서 유래된 거면 괜찮습니다. 저도 캡슐로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액상 형태가 먹기 좀 불편합니다. 효과는 정말 제일 좋은데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고 제일 좋은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젤라틴 캡슐로도 드셔도 되니까 요런 정도의 용량,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세요. 캡슐 1개 정도. 이런 액상으로 드셔도 원 서빙 말고, 그러니까 1회 제공량보다 한 절반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괜찮으면 늘리시고, 이제 좀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지면 뭔가 그 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트림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용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얘기는 거의 어디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용량을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알기도 어렵고, 비타민 D는 검사가 있어서 최적치까지 용량을 드시면 아무래도 뭐 항암을 하시든 이런 코로나19 이런 위독한 병을 카운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여기 제가 하나 남겨놨는데 비타민 D랑 K2가 같이 있는 이런 제품을 권해드리고요. 뭐 이것도 안 되면 비타민 D 이제 D3 형태로 돼 있는 건데 그런 제품을 뭐 한 1000IU 정도 여기에 더해서, 아니면 많아도 한 2000IU 그걸 매일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뭐 다른 자료에는 뭐 한 5000IU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비타민 A랑 비율을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고 효과도 밸런스 맞춰서 넣는 게, 비타민 A와 D의 밸런스를 맞춰서 넣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000에서 2000 정도만 D를 따로 추가하시려면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비타민 K 얘기를 했는데 비타민 K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서는 뭐 A, D 포함해서 E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 유명한 건데, 이제 E는 좋은 지방 음식에 많이 있습니다. 뭐 올리브유라든가 뭐 아보카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과류. 그런 A, D, E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은 대체로 열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러드 티너스,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 닫아주는,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혈관이 안 터지게 해주는 게 비타민 C가 있다 했는데, 또 거기에 비슷한 게 비타민 K입니다. 이제 비타민 K1이 특히 이제 출혈 방지에 중요한데요. 그런 건 이제 채소를 많이 드신대요. 특히 양배추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야채 드시기 힘든 분들은 양배추 환을 드시고요. 그걸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D랑 또 같이 일하는 게 비타민 K인데,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K2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MK7이라고, 이 형태가 가장 오래가고 강한데, 어쨌든 그 MK7이 가장 많은 게 이 청국장하고 낫또입니다. 가능하시면 생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요리를 해서 끓여서 드실 것 같으면 그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국장을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청국장을 마지막에 풀어서 오랫동안 끓여지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걸 권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 MK7을 획득하는 데는 이 청국장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통 발효 음식들, 그러니까 캐피어나 요거트, 김치, 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치즈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비타민 K, MK, 뭐 4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다. 그래야 이 비타민 A와 D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비타민 K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치아나 이런 거에도 정말 좋고, 뼈에도 좋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칼슘이 어디로 갈지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비타민 K 제품들은 뭐 요런 제품도 괜찮고요. 풀 스펙트럼인데, 실제로 풀 스펙트럼은 아니겠죠. MK4, MK6, MK7, MK9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두루 갖춘 제품이니까 요것도 괜찮고, 아니면 MK7으로 검색을 하셔서 적당한 거 하나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돼요. 이게 제품이 나와 있는 게, 그런 거 하나 정도 하루에 그렇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A, D를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비타민 D만 드시는 거는 좀 권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뭐 폐암에 걸린다, 뭐 그런 논문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엄청 많았는데, 그거는 다 비타민 D, A, K, 이게 비율이나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비타민 A만 죽어라 먹이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게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그런 좀 이상한 논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디 제발 제가 언급하는 자료들을 포함해 놓은 자료들을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정말 면역력에 중요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굴이나 호박씨 이런 거에 많은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잘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육류에도 많이 있는,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 흡수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위산의 질이 떨어지면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아연은 이게 몸에 저장이 또 안 돼요. 잘. 뭐 다른 영양분도 비슷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저장이 좀 되는 편인데, 아연은 이제 거의 매일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보니까 보조제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아니면 이제 몸이 나빠졌을 때만이라도,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로 뭐 코로나19나 이런 게 자기가 감염이 됐다 이러면은, 의심이 된다,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보조제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 15에서 30mg 정도 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형태는 킬레이트 된 게 좋습니다. 어떤 다른 아미노산 이런 거랑 붙여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형태로 식사랑 같이 드시는데, 가능하면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이게 수면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이 시간쯤에 드시는 게 잠도 더 푹 잘 수 있고 더 개운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굴은 반드시 익힐 것 해놨는데,
생굴 잘못 드시면은 그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있거든요. 괜히 그런 거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시고 생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익혀서 드세요. 특히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진짜 생굴 드실 거면은 정말 싱싱한 걸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박씨도 쟁여놓고 드시면은 되게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구운 호박씨나 이런 거 사가지고 매일 끼니 이후에 이제 식사 이후에 조금씩 드시면은 좋은 지방도 얻을 수 있고 아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권장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씨알류나 견과류는 아르기닌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출혈성 경향, 상처가 잘 안 아문다거나 아까 비타민C 부족 그런 증상들 말씀드렸죠. 뭐 눈이 충혈이 된다거나 뭐 그런 출혈성 경향이 보이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출혈성 경향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게 안정화됐을 때 그걸 강하게 해놓고 어떤 열어주는 것들, 피를 묽게 하는 것들을 추가를 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셀레늄이거든요, 이 SE는. 셀레늄인데 좀 적을까요? 이건 아연이고 이건 셀레늄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이고요. 셀레늄도 정말 면역에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또 따로 좀 댓글을 끌고 온 게 있는데 어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가 그런 면역 밸런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폐렴 상태로 갔을 때 실제로 죽는 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다기보다 강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져서 자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좀 피하려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도 셀레늄이 있죠. 이렇게 염증 사이토카인을 조절한다, 그리고 활성화한다, 그리고 B셀, 이게 이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항체 기능을 액티베이트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루에 25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권장을 해놨네요. 그래서 보통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사이즈로 나옵니다, 제품들이. 형태는 뭐 셀레노메티오닌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보조제로 드실 거면 드시고, 음식에는 브라질너트, 이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드실 수 있으면 음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셀레늄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100에서 200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을 브라질너트를 드시면 좋고, 또 하나 괜찮은 게 맥주 효모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근데 이 맥주 효모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고, 그 외에도 이런 효모류들은, 맥주 효모나 이런 영양 효모는 베타글루칸이라든가 그런 면역에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B1, 뭐 비타민 B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면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음식 형태로 보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떤 성분이든지.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드신다거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보조제로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된다. 특히 이런 거 적절하게 쓰면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것도 잡아줄 수 있고 폐렴도 빨리 낫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폐렴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인데 셀레늄은 요오드랑 뭐 그런 밸런스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역이나 김 이런 해조류 음식들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셀레늄을 드실 거면. 그리고 요오드 자체도 또 비타민 A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 이어져 있으니까 셀레늄 드실 거면 요오드도 같이 드시고, 음식으로 드시고, 요오드 드시니까 비타민 A도 드시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하나 안 했네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흡수되려면 이 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이 되게 건강해야 담즙도 잘 나오고 이게 지방을 잘 녹여내서 지용성 어떤 성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되니까 술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술은 이 글루타치온이나 황 이런 것도 고갈시키는데, 이게 나중에 또 다룰 거지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폐렴 뭐 이런 거에 심각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까지 안 가는 데도 중요하고, 뭐 해독에도 중요하고 하니까 술은 가능하면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 드시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드시면 그만큼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게 간에도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리브 52나 밀크 시슬 이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간이 조금 자기가 지쳐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만병통치약은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라든가 술 이런 거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비타민C 먹을 때마다 같이 항상 마그네슘을 먹는데, 이게 비타민이 작동을 하려면 미네랄이 많이 필요한데 마그네슘이 정말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타민C 드실 거면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라. 근데 킬레이트 된 어떤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용량은 한 200에서 600인데 저는 비타민C 한 번 먹을 때마다 100mg 짜리 하나를 먹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2번 비타민C를 드신다고 쳐도 마그네슘 드실 거면 그렇게 같이 따라서 2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쓴 자료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메르스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이 합병증을 낮추기 위한 항산화제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글루타치온 부스터스, 이게 주요 항산화제랍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이 면역세포가 오래 살게끔 돕는 주요 항산화제다. 글루타치온이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해독에도 중요하고 이렇게 또 면역세포에도 관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글루타민이랑 시스테인이랑 또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이런 글루타민이나 시스테인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에서 3g 드셔라 해놨는데, 저는 그래서 양배추나 이런 음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것들 다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런 글루타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치료적인 개념으로 가려면 이제 음식으로 다 안 되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보충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좀 나빠진다 이런 거죠. 면역 세포들은 글루타민하고 시스테인을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시스테인이 이 처방약으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진해 거담제로도 나오고 이런데, 어쨌든 이 N-아세틸시스테인 이게 이제 NAC거든요. NAC인데 그거를 하루에 1200mg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네요. 이거 쓰신 분은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댓글을 쓰신 분은 비타민C 월드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루타민이나 NAC가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염증 사이토카인 스톰에 들어가는 그 사이토카인 그거를 조절한다. 그래서 그런 사이토카인 폭풍 상태가 안 되려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많이 드시면 이게 고갈된다 했죠. 술도 드시고 거기에 감염까지 된다. 그냥 감염 됐는데 난 모르겠다, 술 마신다, 아니면 이제 술을 평소에 많이 드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부족할 때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심하시고 필요하시면은 이런 걸 보충하시는 것도 좋겠다. 시스테인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비타민 D 드디어 나왔네요. 비타민 D를 하루에 5000 IU, 제가 권장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혹은 그보다 더 많이랍니다. 근데 초기에는 5000 IU 드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적정치까지 가려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글에는 이제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매일 5000 IU 드시고 그 다음에는 매일 2000 IU 드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치료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끌고 온 글은 치료 개념이다 보니까 5000 IU 권장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비타민 D가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생성과 조절에 관여를 한다. B셀과 T셀의 숫자와 활성도를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셀과 T셀은 면역세포들의 종류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뭐에? 이게 이제 A형 독감인가 그렇거든요. 그거에 심각도를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메르스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 여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다. 비타민 C는 하루에 2g 정도 권하고 있네요. 내용은 DNA 데미지, 그러니까 유전자 데미지를 줄이고 면역세포의 유전 데미지를 줄이고 면역세포가 더 오래 살게끔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비타민C로 치료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2g은 권한다는 거죠. 정말 못해도 2g은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g을 나눠서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라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까 셀레늄은 했죠. 그리고 락토페린은 이제 초유, 포유류 동물의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고 처음 만드는 어떤 모유라고 보시면 돼요. 초유가 콜로스트럼인데 영어로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게 면역에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1200mg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NK셀도 이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업 레귤레이트 한대요. 그러니까 상태를 좋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분을 피에서 격리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철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면역에. 그래서 적절하게 철분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들로 하여금 굶게 한답니다. 그런 어떤 에너지를 못 얻게 한대요. 그리고 이 APC라는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1200mg까지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요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연 나왔네요, 우리가 했던 거. 24mg을 하루 중에 2번 권하네요. 근데 이제 딱 일주일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용량이잖아요. 24mg 2번이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치료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일주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은 감염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유지 용량을 하시고 이제 좀 의심이 되거나 이제 확진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연이 항체 생성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종류인데 이 바이러스가 들러붙는 거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전 자체가 어떻게 들러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바이러스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아연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어쨌든 이런 거 외에도 정말 중요하니까 인지하시고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권하고 있네요. 하루에 4000mg 정도. 생선이나 어떤 해조류에서 얻은 그런 게 항염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폐렴이 그러니까 폐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사이토카인 이런 식으로 되고 또 폐렴 자체도 심해지고 잘 안 낫고 그런 건데 그런 염증 자체를 염증 반응이 좋게 해주려면 오메가3 좋은 거 맞습니다. 맞아서 이것도 드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연함을 좀 남깁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장에 정말 좋거든요. 장의 상태가 면역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해요. 장 내부 환경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균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좋은 균이 적절하게 있어서 나쁜 균을 억제를 해줘야 면역 반응이 건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 발효 음식들을 김치 포함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드시고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 건강을 챙기기가 힘들면 이런 유산균 제품도 좀 좋은 걸로 고려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조금 가격은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좋은 균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용 미생물군인데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 유용 미생물군인데 이제 일본 박사가 개발한 건데 이걸로 이제 뭐 어디 지구 환경이 오염됐거나 이런 거에 쓰고 뭐 이렇게 환경 정화에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농업에도 쓰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데 요런 게 이제 더 많이 쓰이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음식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놨고요. 뭐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제 말 듣고 믿음 가지시고 더 많이 쓰시면 좋겠죠. 뭐 빨래에도 쓸 수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는 데도 쓸 수 있고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피부 쪽 뭐 질병에도 쓸 수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도 항바이러스성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몸에 열이 좀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아시고 항바이러스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 드시면 좋다.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 요리용 기름들이 보통 이제 안 좋은 게 많거든요. 채소 기름이 고열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요리용으로 쓰는 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짚었던 것들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폰이나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분무기에 물 넣고 티트리 오일 이제 뭐 한 10방울 20방울 풀어서 흔들어서 뿌려주면은 확실히 그 정화되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공기가 탁하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환기하는 게 좋고 그게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정화를 좀 하고 싶다 뭐 창고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페퍼민트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누카꿀 이것도 좋은데 이제 뭐 사서 드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가지고 계시면 드시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놨습니다. 초유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죠? 초유 제품들 아까 써놨네요. 그리고 아까 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글루타치온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황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원래 황은 독성이 좀 있어서 우리 참 대단하신 조상님들이 그 황이 약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이제 독성 없이 섭취를 하려고 이제 오리한테 먹이고 그 황을 먹은 오리가 이제 유황오리가 돼서 그 오리를 요리해서 먹으면 그 황의 이로운 점을 얻고 황의 독소는 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했거든요. 약으로 썼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식이유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유황오리 드시면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 그런 음식 드셔도 좋습니다. 되는데 그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황을 섭취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SM입니다. MSM 메ථylsulfonyl methane인데 이게 이제 황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글루타치온의 보유량을 늘려줄 수 있고 이 자체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떤 가래가 많이 낀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황 성분들은 시스테인 아까 말씀드렸죠. NaC라던가 시스테인 둘 다 이제 글루타치온의 재료가 되고 또 그러면은 어떤 면역세포도 돋고 이제 진해 거담제로도 나온다 했잖아요. NaC가 그런 식으로 가래도 묽게 해서 잘 나오게 배출되게 하고 또 쌓이지 않게 해줍니다. 순환이 돼서. 그래서 그런 폐렴 상태로 가시면 꼭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어도 뭐 만약에 평소에 좀 가래가 낀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아마 좋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다 좀 피를 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애들이라서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나서 같이 쓰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좀 몸이 안 좋고 하면은 야채 닭죽 이런 걸 막 권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게 소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닭고기라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닭고기가 시스테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를 드시면은 숨 쉬는 것도 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진해 거담도 되고 그래서 아프시면은 식사는 이런 걸로 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MSM 제품 해놨네요. 이제 파우더 말고 플레이크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플레이크도 물에 잘 녹거든요. 어차피 물에 녹여서 드셔야 되고 뭐 입에 털어 넣으셔도 되지만 플레이크나 파우더나 먹는 게 별 차이는 없거든요. 녹는 것도 잘 녹는데 파우더는 보통 보면은 그 다른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제품은 피하시고 그냥 MSM 플레이크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테인도 이런 제품이 있다. NaC는 아이허브에서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아마 처방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안 되도록. 어쨌든 이런 호흡계 제품들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 NaC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으니까 허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원래 호흡계통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돼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다룰 테니까. 이게 품절이 좀 잘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이 잘 되는데 이 제품들 보시고 그 성분 적혀 있으니까 그 성분들을 따로 공부하시고 구해서 드셔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놨고요. 이제 조금 격가지인데, 캐스터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피마자유인데, 이게 이제 간에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제 흡수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이나 다른 기관에. Heal Yourself at Home 그 사이트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이트가 공사 중인데, 공사 끝나시면 한번 보시고 그런 요법 하시면은 그런 우리 장기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비타민 A, D, K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좀 과다해졌을 때 그걸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렇게 쓸 수 있고, 그거 아니어도 몸을 전반적으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고, 닥터버그가 이제 이것도 이게 식초거든요. 애플 사이더 비니거인데 그 전통 발효 식초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드시는 것도 좋겠다.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강추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야 영양분도 흡수가 잘 되고, 그래야 이제 면역 반응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좋고요. 감식초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품 걸어놨으니까 우리나라 거 드셔도 좋아요. 전통 방식이어야 되고, 생이고 거르지 않은, 그리고 살균하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원래 그대로를 드시는 게 좋다. 그렇고요. 아카시아 파이버는 왜 걸어놨냐면, 이 제품은 이제 아카시아 파이버는 설사가 심할 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설사가 필요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장 내부에 이제 안 좋은 걸 버리려고 그렇게 설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게 빈도가 많아지면 수분도 많이 잃게 되고 좋은 균도 잃게 되고 이래서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시면은 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계통도 있지만 장도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런 은용액 제품이나 올리브 잎이나 뭐 블랙 엘더베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기 이런 바이러스에 도움되는 거는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진 않더라도 요런 게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들도 더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를 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냥 무작정 두려워한다 이러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신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냥 어이없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병 때문에 정말 슬프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게 되는데, 그런 일은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전파하는데 좀 기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마스크도 뭐 이미 다른 자료에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많이 있지만, 마스크 외부는 오염된 부위니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만졌으면 손을 씻거나 소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더 잘 착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갇힌 공기 안에 어떤 그런 비말, 어떤 침방울이라든가 뭐 에어로졸로도 전염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실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지내면 바이러스는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더 잘 착용을 해라.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마스크가 이제 기능은 워낙 좋은 걸 쓰고 뭐 KF94 이런 걸 쓰는데, 숨쉬기는 또 힘드니까 막 코 막
꺼내놓고 막 턱까지 내려놓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었던 곳이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때는, 실내 갈 때는 특히 밖에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제껴놨더라도 잘 쓰고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돈 주고 샀는데 그거 괜히 또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KF94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없으면은 KF80도 좋고요. 없으면 뭐 면 마스크라든지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좋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간다거나 하면은 꼭 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가장 잘 전염되는 게 이제 점막 이런 거다 보니까, 호흡계통 아니면 코 점막 이런 거니까 그런 걸 가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점막이다 보니까 눈도. 그래서 뭐 안경 이런 거 권하기도 하는데, 뭐 도수 없는 안경 이런 거 쓰시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은.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당분간이라도. 그리고 사람 많은데 안 간다는 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라도 이런 정보를 빨리 전파해서 우리가 다 집단 면역을 가지는 상태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로나19에 안 흔들리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이건 얘기했죠. 완벽한 방역은 쉽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쓰든 안 쓰든 최대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손소독제, 항균 손소독제들 있죠. 그게 이제 항생제 기반인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세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항생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좋은 균도 죽입니다. 네, 아까 좋은 균이 면역에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손에도 살고 있는데, 손뿐만 아니라 다 어디든 살고 있는데, 나쁜 균은 금방 성하지만 좋은 균은 다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 기반들은 좋은 균을 죽이니까, 물론 이제 사람 많은데 갖고 이제 내가 손을 깨끗이 할 방법이 없다, 살균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은 뭐 이런 거라도 써야겠죠. 근데 평상시에 이런 걸 계속 쓰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누로 씻을 수 있으면 비누로 씻으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알코올 기반이나 뭐 ClO2 이런 화학 제품, 이게 이제 그나마 자연계에서도 좀 그 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 찾아서 쓰시고, 씻을 때 정말 꼼꼼히 씻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대충 씻으면 안 씻으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이런 거 잠글 때도 팔꿈치나 이런 걸로 하시고, 그래서 재차 감염이 안 되도록, 오염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거 누르면 나오니까 보시고요. 이제 공사 중이라서 제가 구글 그 저장된 페이지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저장된 페이지 보는 법은 이거 삼각표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요. 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됐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핸드 드라이어 있잖아요. 열풍 나와서 이제 손 말려주는 거, 그런 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리 뭐 그런 거 써놨습니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는 청소한다, 그래도 그냥 쓰지 마세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폰이나 우리 손 닿는 거, 뭐 자키라든가 그런 것들, 물건 만지면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물건들 자주 소독해 주시고, 특히 외출 후에는 소독을 해 주시고,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장갑을 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처 자체가 이제
열린 그런 점막 형태가 되니까 글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 착용 권장드리고, 이제 뭐 의료인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논하는 게 있어요. 뭐 이게 괜찮은 치료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시고 계신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일이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바이러스 이런 거에 취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잘못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또 되게 그냥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백신 나왔을 때 또 맞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가능하면은 그런 리스크 없이 자연물로 잘 면역을 방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실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렇게는 최근에 나온 거니까, 요게 이제 우리나라 의사분께서 번역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외국에서 쓴 글을. 그래서 이거 보시고, 요거는 이제 정맥주사요법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잘 전파되도록 주변에 의료인 분들 있으시면 꼭 좀 전달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 있으면 이거 전달해서 이제 자기 주치의들한테 보여주고 치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이런 것들 좀 전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정말 좋은 귀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시고, 애초에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게, 만약에 이제 정맥주사 요법이 아니어도 경구투여, 그러니까 먹는 걸로도 비타민C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 용량이 한 500 정도 본답니다. 이 캐스카트 박사님이 24시간 동안 500g. 이게 정말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일이니까 예방을 잘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비타민C를 잘 쓰시고, 다른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기본들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항상 쓰는 건데, 그라목손이 이제 그 농약 중에 유명한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농약 먹고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타민C를 써서 낫게 한 건데, 그때 이제 비타민C 정맥주사도 썼지만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섬유화가 된 건데, 섬유화는 이제 못 쓰는 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흉터처럼 되는 건데, 이 상태가 돼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건데, 이 섬유화를 낫게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때 쓴 게 비타민C랑 NaC, 아까 말씀드렸죠. 황이 정상세포로 돌리는데 역할을 많이 해줘요. 염증 자체를 못 쓰는 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전은 다르겠죠. 근데 폐섬유화가 된 거를 돌린 케이스도 있으니까 폐렴 상태가 됐으면 꼭 NaC 포함해서 비타민C랑 이런 황 기반 음식과 그런 뭐 MSM이라든가 그런 걸 꼭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 글도 볼만하니까 꼭 보시고요. 클래너 이분도 의학 박사신데 비타민C로 정말 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어떤 비타민C 용량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은 그래 한 10g 그냥 6g 이렇게 그래 바월 톨러런스 이렇게 먹는다 쳐도 내 애기들은 내 자식들은 얼마를 먹여야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런 걸 보시고 그러니까 체중에 비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뭐 소아마비, 대상포진 뭐 이런 것들인데 정확히 이 용량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예방 목적으로는 뭐 6분의 1, 뭐 이렇게 2일 3회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수준, 그러니까 용량을 줄일 때는 1, 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거나 줄일 때는 서서히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요거는 영문인데 혼자 노벨상 2번 타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라이너스 폴링인데 죽을 때까지 비타민C를 전파를 하시고 가신 분인데 이분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정말 적은 용량에서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제발 그 비타민C를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평생 그냥 저용량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인용을 했던 거고요. 병리학 그 얘기할 때 했던 거고, 한글 자료 보시려면 비타민C 월드에도 많고 또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거든요. 이광재 교수님 사이트가 있는데 요번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기고를 하셔서 그 글 보셔도 좋고요. 또 옛날에 논리로 풀다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비타민C 월드는 여기에 정말 많은 좋은 쌤들이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찾아뵙고 정맥주사요법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니면 뭐 또 정맥주사요법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 거의 전국마다 있으니까 방법은 항상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리고 의학 논문들 모아놓은 사이트니까 직접 논문들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치면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오늘 언급한 자료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레퍼런스가 다 있습니다. 논문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논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다 저도 못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덕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더 제 몸에 잘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C 월드를 이제 여기에 좋은 쌤들이 모이게 된 게 이 하병근 박사님 덕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글도 정말 좋거든요. 그 신동아에 이제 투병기 이렇게 게재된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 월드에 정말 글이 많으니까 또 관련 서적들 많이 있어요. 이제 한글로 번역해 주신 것들도 있고 나온 게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K 서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비타민C에 관하여 뭐 옛날에 쓴 건데 정말 많이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쓴 글이 아니더라도 이런 연계된 자료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이제 또 신종플루 또 유행했을 때 또 하병근 박사님 살아 계실 때 언론 기고하신 글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데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영상 분량이 정말 길 텐데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게 10분이나 이렇게 안에 분량 조절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번엔 그냥 길게 올리겠습니다. 많이들 안 보시겠지만 너무 길면 좀 보기 힘드니까 그래도 요번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길게 올리고 뭐 기회되면 부분 잘라서 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 요 글은 이제 동국대 의대 교수님이 쓴 메르스 행동 지침인데 요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그때 상황이 또 그때는 또 급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이겨냈는데 아마 요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비타민C를 이렇게 드십시오 했는데 모든 감염증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염 초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예방 효과도 강합니다. 그러나 감염 후기에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만한 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아까 얘기를 했죠. 앞서 언급한 대로 24시간 동안 한 500g은 드셔야지 무증상화 가능하다. 바월 톨러런스에 접근 가능하다. 장 내성 한계치 용량에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좀 심각해지고 나면 500g이나 필요한데 하루 동안에 뭐 하루에 10g 먹는 그러한 정도의 예방으로는 뭐 3g, 6g 뭐 적으면 2g 이런 걸로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적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IVC 그러니까 정맥주사요법도 힘들다. 나에게 주어진 게 비타민C 파우더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뭐 몇백 g이 됐든 경구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맥주사요법은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19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감기라도요. 그래서 그 바월 톨러런스 장 내성 한계치 얘기는 꼭 하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썼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만큼 강한 병에는 강한 뭔가가 필요하니까 강한 대처가 필요하니까 잘 알아보고 또 하시면 길은 있다. 항상 길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배째라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더라도 감염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 해도 감염 되시더라도 빨리 대처하시고 꾸준히 잘 대처하시면 분명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확진되신 분들도 많고 지금 계속 늘어날 텐데 꼭 이 자료들을 전파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꼭 좀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두시면, 특히 알람벨 켜두시면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 있으면 또 떠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기꺼이 하실 분들에 한해서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람이 싫다 그래도 구독은 해주시면은 나중에 혹시나 자기한테 필요한 자료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올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길게 나올 것 같은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